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퀄리티의 미식축구 및 NFL 분석 채널 NFL 잡박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네, 드래프트가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팬들의 기대가 정말 큰 그런 상황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다양한 매체와 어떤 개인의 드래프트 분석이 문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년간 이 드래프트 컨텐츠를 제작해온 제 입장에서는 체감상 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에디님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라든지 해외 사이트라든지 좀 관심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 드래프트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에디님의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사실 드래프트가 이 하드캡 리그의 NFL에 좀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 이 선수들이 1, 2년 뒤에 이제 NFL에서 어떤 선수가 되어 있을지 좀 추적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저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고 저만의 어떤 시각을 키우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각자의 재미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에 있었던 NFL 소식들을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카일 해밀턴의 한국 방문이 있었죠.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떠났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예정대로라면은 원래 팬사인회를 진행하기로 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어떤 선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 그래도 이제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이 경복궁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아 여기 이렇게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곳인 길인데 참 여기에 왔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와서 한국에 있는 팬들 많이 만나고 가는 시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월 10일자 NFL 러닝백 출신으로 다 아실 거예요. NFL을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오제 심슨이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러닝백으로 MVP까지 거머쥐었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그런 인물인데 정말 70년대를 풍미를 했고 당시에 말 그대로 미국 프로스포츠의 진짜 아이콘이었죠. 심지어 혹자는 이제 심슨이 미국 내의 어떤 흑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했다. 방송 같은 데 엄청 많이 출연을 하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선수 자체보다 선수가 연루된 이제 오제 심슨 사건을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뭐 방송이 여러 편 나와야 할 정도니까 일단 여기서 갈무리들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과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편은 쿼터백 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드래프트 토바보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4명의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USC 출신의 캘럽 윌리엄스, LSU 출신의 제이든 다니엘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드레이크 메이, 미시건 출신의 JJ 메카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디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먼저 살짝 살펴봤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양질의 컨텐츠를 내고 있는데 에디님께 정말 제 입장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다리신 팬분들, 시청자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방송은 이번 주말 안에 또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라이브를 못 들으신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에디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캘럽 윌리엄스입니다. 아직 프로에 데뷔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슈퍼스타죠. 워낙 오랫동안 이제 언론의 전국구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선수의 행보 하나하나가 뭐 발언 하나하나가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에디님께서 제 멘트에 의해서 심도 있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려보자면 아주 뛰어난 암 탤런트를 가진 엘리트 패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동력도 굉장히 좋아서 스크램블이라거나 디자인된 런에서 폭발적인 플레이를 아주 잘 만들어내는 선수이고요. RPO와 퀵 릴리즈에도 굉장히 능해요. 전체적인 필드 리드와 이것을 실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효율적인 전개가 정말 일품인 선수예요. 현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뭐 멜 카이퍼
다니엘 제레마이아, 버키 브룩스, 그리고 플랫폼 뭐 PFF 이런 데서도 각종 전문가들과 플랫폼에서 이번 드래프트의 1순위 선수로 꼽고 있는 이 케일럽 윌리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에디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죠. 뭐 켈러 윌리엄스는 사실 오클라호마에서 뛰던 선수인데 코치 링컨 라일리가 이제 2022 시즌 USC로 이적을 하면서 좀 같이 따라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2 시즌부터 23 시즌까지 USC 대학에서 뛰었고요. 마지막 시즌에 뭐 4,537 패싱 야드, 42개 터치다운, 5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시즌이 아니죠. 2022 시즌에 하이즈만 트로피의 위너가 됐고요. 뭐 사실 최고의 탤런트로 일찍이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뭐 6피트 1인치의 사이즈 그리고 214파운드의 파운드의 사이즈, 체중을 갖고 있고 사실 쿼터백에게 좀 이상적인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충분한 프레임을 갖췄고 벌크를 갖췄고 사실 저희가 늘 과거에 걱정해왔던 뭐 브라이스 영이라든지 뭐 카일러 머레이, 베이커 메이필드 이런 선수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스가 사실 가장 뛰어난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 코칭으로 가르치기 힘든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역시 암 탤런트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암 탤런트라는 좀 큰 범주 안에 이제 암 스트렝스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구분해서 표현하고는 하는데 뭐 암 탤런트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암 탤런트는 뭐 강한 어깨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든 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켈러 윌리엄스는 뭐 달리는 도중이라든지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든지 디펜더가 접근한 상황에서 어떤 암의 앵글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라든지 좀 다양하게 팔의 각도를 통해서 좀 정확한 공을 뿌릴 수 있는 선수.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내추럴 스로우라고 하죠. 좀 정말 타고난 어깨를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디펜더의 위치라든지 타겟에 현재 내가 공을 던지고자 하는 타겟의 레버리지에 따라서 공의 어떤 궤적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터치 패스와 블릿 패스가 좀 크게 나뉘는데 어떤 그런 구질, 속도, 궤적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서 던질 줄 아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암 탤런트의 부분에서는 뭐 이번 클래스, 작년 클래스를 다 포함해도 저는 가장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뭐 CJ 스트라우드든 브라이스 영이든 다 데리고 와도 암 탤런트만큼은 현재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패트릭 마홈스나 에런 로저스를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팔을 쓰는 것만큼은 정말 타고났다. 그래서 엘리트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암 스트렝스라고 하죠. 이 팔의 어떤 힘, 어떤 어깨 힘, 공을 좀 멀리 보낼 수 있는 힘, 멀리 빠르게 보낼 수 있는 힘은 저는 사실 그렇게 탑급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작년에 뭐 앤서니 리차드슨, 뭐 윌 레비스, 올해는 뭐 드레이크 메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암 스트렝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뭐 NFL에서도 뭐 저스틴 허버트나 조시 앨런 이런 선수들이 암 스트렝스 아주 엘리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하진 않지만 그 한 단계 밑에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암 탤런트와 암 스트렝스를 정말 골고루 갖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플레이 연장 능력 그리고 이제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의 어떤 창의성이겠죠. 작년에 사실 브라이스 영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능력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의 어떤 정해진 프로그레션 후에 혹은 프레셔가 들어왔을 때 이를 좀 감지해내고 피하고 어떤 포켓 밖을 벗어나서 플레이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고 능하거든요. 뭐 운동 능력이 뛰어난 쿼터백이 사실상 좀 요즘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뛰어난 운동 능력 속에서도 이 프레셔를 벗어나면서 정확하게 공을 던지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쿼터백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의 창의성과 암 탤런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선수는 많이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켈러 윌리엄스는 이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엘리트한 암 탤런트를 기반으로 뭐 롤아웃하는
어떤 움직이는 과정에서 필드를 계속해서 보면서 기회를 살려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USC 오펜스에서는 윌리엄스의 어떤 이런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오펜시브 라인의 방향, 그리고 이 케일러 윌리엄스의 이 롤아웃 방향을 좀 반대로 하는 그런 플레이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좀 쉽게 말해서 어떤 정해진 어떤 구조 시스템 이외에서 어떤 본인만의 능력으로 창의적인 그런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패트릭 마홈스나 조시 앨런, 뭐 전성기의 어떤 러셀 윌슨, 에런 로저스 이런 선수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장된 플레이에서 나오는 그런 창의성 이런 것들까지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가능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는 모빌리티겠죠. 뭐 흔히 뭐 저스틴 필즈나 라마 잭슨, 뭐 제일런 허츠만큼 그 정도의 러싱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리드 옵션이라든지 트리플 옵션이라든지 어떤 디자인된 런을 어느 정도 실제로 소화를 했고요. 이거는 뭐 NFL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러싱 어빌리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좀 디자인된 런과 뭐 스크램블 같은 걸 통해서 한 시즌에 한 300에서 500 러싱 야드는 꾸준하게 따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저희가 일루시브니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패트릭 마홈스처럼 태클을 피하는 이런 바디 컨트롤 능력, 그리고 풋워크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진짜 패트릭 마홈스가 왜 컴패리즌인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태클을 피하거나 좀 스크램블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바디 컨트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주 엘리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좀 잡히지 않는 이런 유연한 움직임을 또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포켓 안에서의 풋워크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포켓이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될 때 이에 맞춰서 좀 풋워크를 통해서 이 자세를 조정하고 본인이 좀 공을 던지기 좋은 그런 앵글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굉장히 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켓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까지 좀 일관적으로 좋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좀 많이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켈러 윌리엄스의 이런 좀 타고난 툴에 대한 칭찬들은 많지만 그래도 제가 필름을 보면서 느꼈을 때 굉장히 레드 플래그라고 하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전 프로그레션의 어떤 일관성의 부족을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어떤 정해진 리듬, 타이밍에 맞는 프로그레션 진행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첫 번째 타겟에 좀 눈이 고정돼서 더 쉬운,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장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필름에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첫 번째 타겟에 눈이 고정돼 있으면서 그 두세 번째 프로그레션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쉬운 찬스들,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쳤고, 이거를 뭐 작년에 브라이스 형도 그랬지만 본인의 어떤 이런 스크램블 능력이나 모빌리티로 어찌어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패스가 뭐 한 경기 10번씩 하는 게 아니라 40번, 50번씩도 하기 때문에 좀 일관성을 갖는 프로그레션 자체의 어떤 리듬과 타이밍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노력을 전 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이런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쉬운 기회들을 자꾸 놓치는 모습이 저는 지금 현재 케일러 윌리엄스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름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오픈 찬스가 있음에도 첫 번째 타겟에 눈을 고정하면서 또 인터셉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NFL의 어떤 디펜더들의 속도, 그리고 이 윈도우가 닫히는 속도, 이런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관적으로 빠르게 리듬에 맞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뭐 브라이스 형이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타겟이 좀 눈에 고정되는 단점과 이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히트를 피하려는 경향이 좀 섞여서 위험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케일롭은 사실 디펜더들이 본인에게 달려올 때, 이 히트를 들어올 때 무게중심을 뒤쪽에 두면서 좀 피하면서 공을 던지는 걸 좋아해요. 뭐 흔히 뭐 드션 왓슨이라든지 이런 좀 포이즈한 선수들은 사실 이 히트를 받아내면서 공을 정확하게 던지는 데 집중을 하는데, 이 선수는 어쨌든 히트를 좀 피하려는 경향, 그리고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을 뒤쪽으로 하면서 공을 던지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셉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지금 이 플레이는 사실 인터셉션으로 연결되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NFL의 디펜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인터셉션으로 연결됐을 그럴 좀 잘못된 패스였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사실 히어로볼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두 가지의 선택지가 공존한다면 이 선수는 좀 리스크를 지더라도 좀 굉장히 딥패스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USC 오펜스 자체가 사실 뭐 RPO라든지 다양한 스크린, 쇼펜싱 게임에 좀 빈도가 높다 보니까 이 선수의 게임을 보면 뭐 오펜스를 차근차근 조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이드라인 뭐 50대 50%를 굉장히 즐겨 던지고 세이프티가 한 명인 경우에는 자주 좀 딥패스를 노리는 그런 적극적인 한 방을 노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성향은 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케일럽 윌리엄스처럼 쉬운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는 이런 좀 프로그레션의 일관성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거 자체도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얼리다운에서 야드를 좀 쉽게 따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드다운으로 몰린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히어로볼 성향이 또 두드러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게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이런 히어로볼에 대한 기본적인 경향성은 본인이 좀 밸런스 있게 잘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하나만 더 단점으로 좀 보자면 언급해주신 단점들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레셔 상황과 노프레셔 상황에서 나타난 퍼포먼스의 갭이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상위 쿼터백 중에서 가장 크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2023 시즌에는 말씀해주신 내용들과 다 합쳐져서 너무 많은 프레셔를 일단 내줬고요. 히어로볼 플레이 역시 두드러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10야드와 20야드 내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던지는데 이게 딥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해당 구간에서 패서 레이팅이 80이 안 돼요. 추가적으로 좀 즉흥적이든 구조적이든 이 스크램블과 롤아웃을 하는 플레이가 잦은데 이 볼 시큐리티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23 시즌에만 16번의 펌블이 있었거든요. 빅 플레이를 기대하면서 색을 당하는 경우도 잦은데 소유까지 잃어버리니까 이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런 단점들이 치명적인 플레이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에게 뭐 모멘텀을 내준다거나 하듯이. 프로팀 중에서는 이 선수를 이제 선택할 팀의 코치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전술적으로 좀 체크다운 타깃을 확보해주는 선택이 좀 강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계속해서 이런 발을 좀 풀어주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절히 좀 체크다운 타겟을 섞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데뷔 전부터 이렇게 많은 안티팬을 몰고 나서 NFL에 입성하는 쿼터백은 사실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뭐 오너십 지분을 요구한다는 루머도 있었고요.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뭐 의료 기록을 공개하는 걸 또 거부하는 행위도 있었고 뭐 사실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걱정이죠. 이 선수는 사실 관심 받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약간의 이제 거만함이 보이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경기를 질 때 혹은 필름에서도 이 어렴풋이 보이는 기본적인 좀 멘탈 터프니스가 있나 하는 의구심 그리고 경기를 지고 나서의 어떤 바디 랭귀지라든지 사이드라인에서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 사실 쿼터백이라는 자리는 구단의 얼굴이고 동시에 라커룸의 리더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풋볼이라는 스포츠는 사실 라커룸의 컬처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인데 어떤 이 라커룸 안에서 굉장히 터프한 선수들이 이 케일럽을 잘 따를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고요. 기존의 어떤 자존심 센 스타 선수들과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또 관건이겠죠. 기본적인 태도나 워크 에식 이런 것들이 좀 멘탈적인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시카고 베어스가 과연 윌리엄스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었지만 맞아요. 사실상 지금은 저스틴 필즈를 보내면서 뭐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고 뭐 예상 지명 라운드도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번 시카고 베어스겠죠. 뭐 NFL에서 비슷한 선수를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패트릭 마홈스겠고요. 어떤 이런 암 탤런트라든지 이런
스크램블에서 보여주는 그런 창의성 그리고 일루시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마홈스를 떠올리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처럼 다시 새롭게 이제 어떤 라커룸의 컬처를 잡아야 되는 팀 입장에서 이 선수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애매한 게 네. 재능은 진짜 확실한데 또 이런 어떤 하자가 있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가 필요한 그런 팀과 라커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인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어스 선택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한 선수는 LSU 출신의 제이든 데니얼스입니다. 보는 맛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요. 프로에 데뷔하면 이제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폭발적인 쿼터백으로 뛸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선수예요. 이번에도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일단 소개를 드려보자면 운동 능력이 정말 판타스틱하고요. 패스도 잘 던져요. 그래서 생산성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수고요. 팔힘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20야드 이상 초과되는 다운필드에 대한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온타깃 레이트가 64% 매우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윌리엄스와 좀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에디님의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일러 윌리엄스가 2022 시즌 하이즈만 위너였다면 다니엘스가 이제 이번 시즌 23 시즌 하이즈만 위너였죠. 사실 뭐 19 시즌부터 21 시즌 좀 3년간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뛰었던 선수고 22 시즌부터 LSU로 전학을 오면서 좀 기량을 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사실 그리 특출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LSU 오면서 어떤 뛰어난 코칭과 탤런트 속에서 패서로서 좀 기량을 많이 발전을 시켰고 진짜 특히 23 시즌에 엄청난 스텝업을 하면서 뭐 3,812 패싱 야드 그리고 40개 터치다운을 던지면서 인터셉션은 단 4개밖에 안 던졌고요. 거기에 이제 1,134 러싱 야드까지 기록을 하면서 좀 스탯적으로 정말 완벽한 볼륨을 보여주면서 하이즈만 위너가 됐죠. 6피트 4인치의 신장을 갖고 있고 210파운드 좀 적은 체중을 보여줍니다. 사실 프레임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대학 때 필름을 보면 정말 200파운드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컴바인을 준비하면서 물론 컴바인이나 프로대회를 뛰지 않았지만 이거 측정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는 프레임을 좀 보강해온 것 같다.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프레임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니얼스의 사실 뭐 최고 강점은 너무 쉽죠. 모빌리티를 활용한 이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당연히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마 잭슨 이후로 최고의 러싱 어빌리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비전, 바디 컨트롤 능력, 그리고 템포 조절 능력, 어떤 달려오는 태클의 앵글을 좀 피할 수 있는 거기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선수고요. 창의적인 무브까지 보여주죠. 작년에 뭐 앤서니 리차드스는 뭐 캠 뉴튼에 가까운 좀 파워풀한 러싱 스타일이었다면 제이든 데니얼스는 뭐 라마 잭슨에 가까운 정말 스무스하고 폭발적인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러싱 스타일을 보유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진짜 50에서 60야드 이상의 거리를 혼자 힘으로 달려줄 수 있는 이런 홈런 어빌리티까지 좀 보유했고요. 실제로 마지막 시즌 좀 본인의 발을 통해서 진짜 너무나도 쉽게 전진하고 게임의 어떤 모멘텀을 진짜 바꿔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러싱 어빌리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뭐 근 몇 년간 진짜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학에서 이제 5년을 보낸 선수이다 보니까 굉장히 쿼터백으로서 탄탄한 좀 펀더멘탈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프로그레션이라든지 푸더크라든지 어떤 스로잉 메카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지금 필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컨셉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본인의 어떤 눈과 펌프 페이크를 통해서 좀 수비수를 조작하는 움직임들이 보이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쿼터백으로서의 필요한 능력들을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선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리듬과 타이밍을 이해하고 있고 진짜 어떤 타이밍에 내가 공을 던져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러싱 어빌리티가 뛰어난 선수들이 이런 좀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앤서니 리차드슨이 그랬죠. 어떤 메카닉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레션의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는 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고 굉장히 어떤 패싱 친화적인 스킴에서 LSU에서 마지막 시즌은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이런 좀 쿼터백으로서의 펀더멘탈은 잘 갖춘 상태로 좀 프로에 돌입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암탤런트나 스트렝스의 경우에는 오늘 소개하는 이 4명의 선수 중에서는 가장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암 앵글 소로를 사실 그렇게 보여주지는 못했고 딥볼에 있어서 사실 필름을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딥볼 스로어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히 리시버들의 수혜를 전 많이 받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딥볼을 던지기 좋아하는 성향이긴 한데 어쨌든 딥볼이 언더스로우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 정확성 자체가 그렇게 막 뛰어난 편은 아니다. 그래서 어깨 힘과 어떤 암탤런트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케일러 윌리엄스나 드레이크 메이, 뭐 JJ 메카시만큼은 아니다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좋은 메카닉 그리고 풋워크 그리고 어떤 주변에 좋은 탤런트들로 현재 채워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스도 사실 굉장히 큰 레드 플래그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픽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스키니한 프레임과 그의 좀 플레이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이 러닝백에 가까운 정말 좋은 러싱 어빌리티를 지녔지만 좀 컨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뭐 와이드 리시버나 타이트 엔드, 러닝백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으나 쿼터백들에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어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떤 슬라이딩을 하거나 사이드라인 밖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컨택을 그대로 받아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게 지금 필름에서도 뭐 여러 개의 장면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축약을 한 거고 굉장히 태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스타일이고 제가 뭐 러닝백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체를 곧게 들고 뛰는 이 업라이트 러너 스타일이 이 태클 히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 선수도 뛸 때 보면 상체가 좀 곧게 서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히트를 진짜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고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면 많은 팀들이 사실 이 선수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특성이거든요. 뭐 조 버로우도 사실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긴 했는데 금방 고친 것 같고 이 선수도 뭐 이런 습관들을 고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커맨더스 픽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커맨더스 GM이라면 지금 이런 필름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구단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이렇게 자기 몸을 좀 사릴 줄 모르는 진짜 어떤 이런 좀 안 좋은 습관들 이거는 좀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플레이 스타일인데요. 이런 좀 태클 히트를 그대로 받아내는 어떤 경향 말고도 이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너무 쉽게 사실 클린한 포켓을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내가 플레이를 연장해서 패스를 성공시켜야지 하는 의도보다는 포켓을 버리는 순간 거의 대부분은 러싱 플레이로 이어집니다. 작년에 사실 앤서니 리차드슨이 굉장히 날것의 선수였음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이 스크램블을 하면서 다운필드에 눈을 떼지 않는다는 이유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를 통해서 어떤 패스라는 옵션을 끝까지 지켜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데니얼스는 뭐 여러 필름에서 나오지만 굉장히 쉽게 그냥 패싱이라는 옵션을 포기해버립니다. 포켓이 좀 굉장히 클린한 상황에서도 그냥 달리는 데 먼저 집중을 하고요. 지금 필름에도 나오지만 본인이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오픈 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리시버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어떤 찬스를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그냥 공을 들고 달리는 데 집중을 해버려요. 그냥 달리는 과정에서 이 다운필드에 눈을 정말 하나도 안 두고 그냥 본인이 달리고자 하는 그런 러싱의 어떤 길을 읽는 데 집중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 결국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면 이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저스틴 필즈라는 아주 좋은 예시를 봤잖아요. 포켓을 버리는 것이 당연시되면 디펜더들에게 더 수비하기 쉬운 옵션이 돼버리고 필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습관 때문에 더 쉬운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사실 가장 전진하기 용이한 것은 본인의 다리가 아니라 어깨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이 선수의 어떤 스타일 자체는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달리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공을 던지고자 하는 의도가 더 세야 되는데 전혀 다니엘스의 필름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좀 두 번째 어떤 레드 플래그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포켓 프레젠스와 좀 프레셔 대처 능력인데 LSU의 어떤 오라인이 상당히 엘리트한 라인이거든요. 특히 이제 양쪽 태클은 제가 지난주 댈러스 터너 소개할 때도 언급했지만 그 다음 드래프트나 그 다다음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양쪽의 좋은 태클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리츠 상당히 좋은 오펜시브 라인 뒤에서 뛰었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반면에 사실 다니엘스는 어떤 프레셔를 감지하고 피하는데 그렇게 능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좋은 라인 뒤에서 플레이하고 있음에도 어떤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특히 예측하지 못한 프레셔가 왔을 때 이거를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내는데 좀 많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패닉이 와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거를 완벽하게 핸들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노출했고요. 이게 뭐 NFL에서 가장 약점이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뭐 이 선수가 프레셔에 탈출했다고 해도 결국 패싱이라는 이 옵션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블리츠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포켓 프레젠스와 어떤 이런 대처 능력, 그리고 공을 패싱이나 옵션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임 플레이 스타일까지 좀 NFL 디펜더들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 쉬운 그런 약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점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해보자면 이 다운필드를 잘 이제 못 볼 때 있고, 특히 이제 프레셔가 들어왔을 때 좀 일관적이지 않는 짧은 패스 능력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포켓 클라이밍을 하는 능력 자체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의 압박을 인지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포켓 안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될지를 잘 못하는 거죠. 이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면 모두가 잘 아시는 전설적인 쿼터백 톰 브레디, 이 톰 브레디가 굉장히 장기간 플레이를 했잖아요. 이 장기간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포켓 내에서 극강의 효율성을 보여준 매니버러빌리티, 그러니까 포켓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상대의 압박을 인지를 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최소한의 스텝으로, 이거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과 함께 뭘 잘하면 상대의 공격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방어 능력, 이게 전 역대 최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히트를 당할 때 그냥 쉽게 안 당해요. 이게 시야와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히트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내가 공을 빠르게 던질지 아니면 그냥 밖으로 던져버릴지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이 충격을 최소화할지, 그래서 공을 던지고 나서 또는 던져버리고 나서 팔이나 어깨가 먼저 지면에 닿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게 예술이에요. 전 고양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톰 브레이디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데니얼스가 이게 정말 안 돼요. 안 그래도 프레임이 얇은 데다가 상대의 히트를 인지를 잘 못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부딪히거든요.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큰 부상으로 연결될까봐 이게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NFL 디펜더들 얼마나 빠르고 강합니까? 그래서 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디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데니얼스의 예상 지명 라운드와 컴패리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켈러 윌리엄스도 그랬지만 데니얼스도 방금 말씀해주신 굉장히 큰 레드 플래그가 있잖아요. 진짜 위에서 뽑기 너무 위험 부담이 큰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어떤 많은 경험, 쿼터백으로서의 보여주는 이런 펀더멘탈을 고려한다면 저는 드레이크 메이나 메카시보다 현재 플로어는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지속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 실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프레임에서 오는 우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에서 오는 우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뭐 1라운드에 2번이나 3번으로 무조건 나갈 분위기더라고요. 뭐 결과는 나중에
저희가 뭐 브라이스 영의 어떤 부상 우려를 많이 걱정했지만 한 시즌을 정말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로버트 그리핀 3세나 라마 잭슨이 가장 좀 떠오르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해주신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긴 하는데요. 그쵸. 과연 데니얼스가 RG3가 될지 라마 잭슨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드레이크 메이입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쿼터백이죠. 이 포켓 안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고요. 볼 플레이스먼트도 굉장히 좋아요. 스냅프 필드를 잘 읽을 줄도 알고 이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세이프티 로테이션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잘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1픽, 2픽으로 거론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디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첼 트루비스키 학교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이제 2년간 활약한 선수고요. 시즌 초부터 뭐 꾸준히 케일럽 윌리엄스에 좀 대항하는 선수로 거론됐습니다. 뭐 한때 그래서 케일럽 윌리엄스보다 메이가 더 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기본적으로 6피트 4인치에 223파운드로 뭐 이번 클래스의 어떤 상위 쿼터백 중에서는 가장 좋은 프레임과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선수고요. 뭐 쿼터백 하기 가장 좋은 신장이 사실 뭐 6피트 4인치로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뭐 키가 큰 오라인 뒤에서 무난히 필드를 전체를 스캔하고 어떤 프로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는 신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6피트 3인치, 4인치 정도인데 딱 이 정말 프로토타입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선수고요. 드레이크 메이는 뭐 현재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쿼터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각 사이트라든지 뭐 이밸류에이터들마다 다 평가가 너무 다르고 누군가는 켈럽보다 위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뽑으면 뭐 GM이 해고당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평가를 하는 선수인데 어떤 이 선수의 어떤 기본적인 툴에 비해서 어떤 쿼터백으로서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 건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각설하고 이제 메이의 어떤 최고 강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단연 뭐 암 탤런트와 암 스트렝스가 아닐까 싶어요. 쿼터백의 실링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일럽 윌리엄스, 이런 드레이크 메이가 다 탑 프로스펙트일 수 있는 이유는 좀 이 내추럴 스로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이는 뭐 어떠한 암 앵글에서도 사실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고요. 상황에 맞는 어떤 터치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좋은 암 탤런트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왼손으로까지 공을 던지는 그런 필름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윌리엄스보다 저는 뛰어난 암 스트렝스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어떤 딥볼 정확성을 보여준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30야드 이상의 패스를 던질 때 특히 뭐 구속은 정말 빠르고요. 그 리시버의 어떤 예상되는 공간에 정확하게 공을 좀 딜리버리하는 그런 어깨 힘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괜히 사실 컴패리즌이 많은 사람들이 저스틴 허버트를 언급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암 스트렝스는 뭐 이번 클래스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암 탤런트, 스트렝스 두 개 다 모두 엘리트한 선수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스펙트죠. 이것만 봐도. 두 번째는 당연히 모빌리티일 것 같아요. 이번 클래스가 사실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 이 암 탤런트와 모빌리티를 동시에 갖춘 선수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뒤에서 뭐 JJ 맥카시 얘기를 하겠지만 켈러 윌리엄스도 그렇고 암 탤런트와 모빌리티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메이도. 물론 뭐 데니얼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포켓을 탈출하고 플레이를 연장하는 등 스크램블 하는 게 굉장히 능하고, 다만 뭐 케일러 윌리엄스처럼 아주 엘리트한 일루시브니스를 갖춘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선수를 어떤 위시로 한 디자인된 런게임을 소화할 정도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골라인 근처라든지 좀 허를 찌르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좀 제한된 옵션으로 좀 발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저스틴 허버트 정도의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200야드에서 300야드 정도 러싱 야드를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메이가 사실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좀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스로잉 메카닉의 문제예요.
이 부분에선 사실 케일러 윌리엄스가 압도적으로 나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메이의 이 스로잉 순간을 보면 공을 던지기 위해서 팔을 뒤쪽으로 길게 가져가게 됩니다. 팔꿈치가 어떤 펴지는 모션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90도 언저리의 각을 형성하게 되는데 120도, 150도 이런 이상의 큰 각을 보여주는 이 와인드업 자세에서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이제 팔꿈치의 회전 반경이 더 길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릴리즈 타임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여기서 릴리즈 타임은 스냅 후에 공을 던지기까지의 시간인 타임 투 스로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 손을 공으로 갖고 있다가 패스를 던지기 위해 자세를 취하는 시점부터 공이 손을 벗어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메이의 평균적인 어떤 릴리즈 타임은 0.4초대 후반에서 0.5초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트 쿼터백 기준으로서는 0.3초대 초반, 이게 보통 엘리트 쿼터백이고, 좋은 릴리즈를 가진 쿼터백들이 좋은 스로잉 모션을 갖고 있는 쿼터백들은 다 0.3초대로 이 릴리즈 타임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을 굉장히 뒤로 길게 빼기 때문에, 팔꿈치가 굉장히 길게 펴지기 때문에 릴리즈 타임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뭐 NFL에서 이 0.1초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 결국 디펜시브 백들이 반응을 할 시간이 생겨버리고 패스 러셔들이 방해할 시간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이 문제가 첫 번째로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단거리 패스들의 부정확성을 이게 야기를 하는 문제예요. 어떤 뒷볼에 대한 정확성은 좋으나 이 핀포인트 제거가 좀 더 필요한, 좀 중단거리에서 매우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어깨 뒤쪽에서 팔꿈치와 팔을 더 큰 각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에이밍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너무 터무니없는 공을 던질 때도 많고요. 리시버들에게 받기 어렵게 공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필름에서 이 선수가 캐치를 성공했지만 굉장히 잘못된 볼 플레이스먼트를 보여준 패스였죠. 어떤 퀵 패싱을 통해서 어떤 야드 애프터 캐치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라든지 스크린 패스라든지 리시버들이 공을 잡고 야드를 더 획득하게 하는 그 가능성을 많이 지워버리는 스로우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 야구 말씀을 하셔서 좀 이게 괜찮은 예시일까 모르겠는데, 투수들이 이제 1루 송구할 때 본인의 메커닉을 그대로 가져가면 보통 1루 송구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길게 팔을 가져가니까 좀 중단거리에서의 보이는 부정확성, 이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에 가면 좀 이 스로잉 모션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릴리즈 타임이 늦어지는 것과 스로잉 모션으로 인한 어떤 부정확성,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레셔에 대한 대처예요. 특히 뭐 스냅 전 단계에서 블리츠에 대한 액션이 없는 경우죠. 갑작스러운 블리츠가 왔을 때 얘를 피하는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뭐 제이든 다니엘스와 좀 비슷한데, 이 프레셔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에 반응하는, 흔히 포켓 프레젠스라고 하는데 그게 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오늘 소개하는 4명의 쿼터백 중에서는 가장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 대놓고 이제 블리츠 룩을 보여줬을 때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처, 프로텍션 콜을 한다든지 어떤 추가적인 프로텍션을 지정한다든지 핫 라우트를 통해서 어떤 퀵 릴리즈를 가져간다든지 여러 대처가 있잖아요. 근데 메인은 뭐 이것들을 좀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많이 서투르다,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특히 뭐 NFL에서는 스냅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변장 커버리지, 변장 이제 블리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보완을 하지 못한다면 커리어 초기에 굉장히 고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쿼터백으로서 좀 플레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숙함인데, 타겟을 보고 내가 공을 던지겠다 판단을 하고 패스 자세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 이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고요. 저는 흔히 뭐 트리거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느립니다. 앞서 케일러 윌리엄스는 이제 사실 눈이 고정돼 있어서 눈을 이제 프로그레션을 많이 진행을 못해서 쉬운 기회를 놓쳤다면, 드레이크 메이는 이 트리거 타임이 느려서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거든요. 플레이에는 사실 타임이라는 것이 있고 라우트의 브레이킹, 프로그레션 순서 모두 디테일하게 짜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필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번 펌프 페이크를 주고 바로 공을 던졌어야 되는데 아주 멈칫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주고 멈췄다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디펜더들이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특히 좋은 커버리지의 경우에는 쿼터백의 눈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타이밍과 리듬이 중요한데 이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좀 필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디테일하게 짜여있는 타이밍을 맞추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본인이 공을 던져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이 트리거 타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미세한 지연이 사실 플레이를 망치게 되는 건데 이런 좀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배달하고 좀 더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름에서 나오죠. 오픈 찬스를 결국 놓치고 색을 당하는 모습인데 보고 나서 이거를 던져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클램슨과 NC 스테이트 두 경기 여기에서 이런 단점들이 두드러지면서 정말 그렇죠. 점수를 많이 깎아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따금 좀 팔의 재능을 과신하는 선택, 에디님이 지적해주신 좀 과도한 와인드업 이런 것들이 좀 엘리트하지 못한 릴리즈 속도 같은 것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좀 전반적인 평가가 위에 있는 두 선수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선수에 대한 예상 지명 라운드와 컴패리즌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이즈라든지 뭐 엘리트한 암 탤런트, 스트렝스, 모빌리티 사실 굉장히 좋은 툴을 갖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로잉 메카닉이라든지 프레셔를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프로세싱의 어떤 디테일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메이를 뭐 1라운드 후반 탤런트로 봤는데 그 뜻은 사실 쿼터백이 급하지 않은 팀들 작년에 좋은 성적을 내서 픽 순위가 낮은 팀들에게 지명돼서 어느 정도 이제 조던 러브처럼 시간을 갖고 성장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드래프트에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고요. 당연히 1라운드 탑10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형적인 진짜 로우 플로어 하이 실링의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환경과 코칭이 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짜 뭐 미첼 트루비스키라든지 잭 윌슨 꼴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실링은 저스틴 허버트나 카슨 웬츠 정도라고 보고 있고 플로어는 이제 제이크 로커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1년에 사실 타이탄스 1라운드 8번 픽으로 뽑힌 선수인데 이 선수도 굉장히 툴이 뛰어났지만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갖추지 못해서 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뭐 지금 관상이 잭 윌슨이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좀 잘못된 환경과 잘못된 코칭을 받는다면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가 않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 관상. 다널드 관상. 위험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PDF 따가지고 메이한테 보내야 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세 번째 쿼터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잭 윌슨 관상이지 않나요? 아무튼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미시간 출신의 JJ 메카시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젊은 쿼터백이죠. 죄송합니다. 메가트론님께서 얘가 잭 윌슨인데. 세상에. 왜 보이지? 정말 그렇게 생겼군요. 다시 방송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J 메카시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고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젊은 쿼터백이죠. 안정적인 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인 쿼터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포켓 안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움직임을 가져가는 부분이 참 인상적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켓 밖에서 온타깃에 대한 레이트가 79.2% 굉장히 높은 선수고요. 필드를 읽는 능력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필드 중앙을 공략하는데도 매우 능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시즌간 뭐 28승 1패를 기록했고 진짜 26년 만에
미시간 울버린즈의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1997년 이후로 이제 우승이 없었던 만큼 뭐 혹자는 미시간 대학교 역사상 정말 최고의 쿼터백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미시간 감독이었던 짐 하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최고의 선수로 꼽으면서 시즌 종료 후부터 갑자기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죠. 사실 시즌 종료 후를 기점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시즌이 끝나면 이제 어떤 스카우팅 과정에 NFL 코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어떤 코치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입맛에 맞는 선수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케일럽 윌리엄스, 드레이크 메이와 다르게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주고요. 적극적으로 좀 뒷볼을 노리기보단 중단거리 타겟들을 선호하면서 차근차근 오펜스를 조립하는 스타일입니다. 세이프트의 어떤 움직임, 커버리지에 따라서 좀 사이드라인 패스들을 적극적으로 던지는 선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의 어떤 자율성보다는 짜여진 각본대로 어떤 리듬과 타이밍을 잘 살려서 패스를 수행해내는 그런 실행력이 좋은 선수이고요. 맥카시가 사실 2년간 운영했던 이 미시간 오펜스는 사실 가장 프로 스타일에 가까운 오펜스였습니다. 러싱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퍼스널을 활용하고요. 와이드 리시버들을 뭐 대학에서처럼 과하게 스프레드 시키지 않고 굉장히 컨덴스드한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언더센터를 굉장히 비중 높게 활용을 하고요. 현재 NFL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오펜스를 미시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2년간의 어떤 미시간 오펜스 시스템 속에서 28승 1패를 기록했고 우승까지 시켰고 44개의 터치다운, 9개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NFL에서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오펜스에서도 이게 그대로 좀 트랜지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즌 종료 후부터 이 NFL 코치들이 본격적으로 좀 필름을 보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닐까 싶고요. 이게 좀 어찌 보면 프로 스타일 오펜스와 가장 유사한 경험을 했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메카시의 어떤 암 탤런트, 암 스트렝스를 보면 전 개인적으로는 케일럽이나 메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엘리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다. 그래서 뭐 1부터 10까지의 스케일이 있다면 저는 7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암 탤런트와 스트렝스를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속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요. 위에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스크램블 상황이라든지 사실 메이에 비해서 훨씬 좋은 스로잉 메카닉을 메카시의 어떤 강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필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 포켓 내에서의 무브먼트예요. 어떤 프레셔로 인해서 포켓에 어떤 변형이 생겼을 때 본인의 발을 통해서 이거를 적절하게 피하고 공을 던지기 좋은 앵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셔를 느끼고 피해내는 어떤 포켓 프레젠스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포켓 패서들은 사실 이제 여기서 보통 체크다운을 한다든지 뭐 사이드라인 밖으로 공을 내보내는 선택지가 있지만, 메카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포켓을 탈출해서 플레이를 연장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를 많이 이 선수의 플러스 강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메이나 윌리엄스에게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들보다 더 뛰어난 모빌리티를 보여주는 장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니얼 존스처럼 뭐 좋은 예시는 아니긴 하지만 데니얼 존스처럼 어떤 발을 무기로 좀 듀얼 스렛한 쿼터백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메카시는 부족하지 않은 암 탤런트를 갖고 있고 어떤 포켓 패서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좋은 플레이 연장 능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프로 스타일 오펜스에서도 보여준 이 안정감 그리고 경험들, 이런 것들이 뭐 다른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좀 많이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메카시의 주가가 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상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카시에게 좀 늘 붙어 다니던 꼬리표, 굉장히 런 헤비한 오펜스 스킴에서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뭐 메카시의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 어떤 조롱의 의미로 뭐 핸드 오프 레전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매 스냅마다 뭐 디펜스 커버리지를 파악하고 매치업 우위를 파악하고 중장거리 패스들을 일관성 있게 꽂아 넣을 수 있냐, 매 경기마다 40개 50개 패스를 무리 없이 던질 수 있냐, 좀 드랍백 패싱 게임, NFL 수준의 드랍백 패싱 게임을 소화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오펜스에서 일단 뛰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떤 이런 좀 다운필드 패서로서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로 디펜시브 백과 와이드 리시버 사이에 어떤 이 레버리지를 잘 읽지 못하는 점인데요. 쿼터백이 이제 맨 커버리지를 상대할 때 사실 와이드 리시버가 매번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디펜시브 백과 와이드 리시버가 보여주는 그 순간적인 레버리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공을 던져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메카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 팀 와이드 리시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내가 공을 던지고 그 공이 도착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그 순간적인 레버리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멍청한 판단도 많이 보여줬고요. 던지면 안 되는 곳에 공을 던지는 그런 필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와이드 리시버가 디펜시브 백을 이기지 못하는데도 그냥 공을 던져버린 경우가 좀 다수 있었고, 이게 뭐 반복된다면 당연히 NFL에서는 더 안 좋은 인터셉션이나 뭐 다른 플레이들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이 패스의 터치가 부족해요. 좀 다른 말로 와이드 리시버의 속도나 어떤 상황에 따른 구질 선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패스가 빠른 직구처럼 마치 블랙 패스를 계속해서 던지거든요. 이 지금 필름이 가장 좋은 예시인데, 지금 내가 공을 더 높은 궤적으로 던져야 할지, 더 빠른 블랙 패스를 던져야 할지, 이거를 잘 선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름에서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지만 이게 NFL로 그대로 갔을 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름에서 나오는데 이 패스가 결국 성공을 하는 패스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블릿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라인베커를 읽었음에도 라인베커 머리 위로 가는 이 터치 패스를 던졌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이 사이로 공을 들어가는 블릿 패스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더 잘 보이는데, 읽었음에도 구질을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죠. 라인베커 머리를 넘어가는 패스를 던져야 되는데 거의 옆으로 갑니다. 이게 만약 NFL이었다면 이 패스는 성공이 아니라 무조건 인터셉션이 됐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필름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좀 기본적인 패스의 어떤 터치 패스를 구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뒷볼에 대한 정확성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뭐 어게임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달리는 리시버의 위치에 대한 어떤 예측력, 이게 좀 부족해서요. 사실 뒷볼이 굉장히 언더스로우 되는 것들이 많았고 정확성이 좀 그리 좋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 구질에 대한 순간적인 센스, 그리고 뒷볼에 대한 부정확성, 이게 뭐 윌리엄스와 메이 그리고 메카시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이거는 약점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좀 NFL 가서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어떤 스킬인데, 좀 아이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떤 본인의 시선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이 선수의 시선은 굉장히 정직해요. 쿼터백들이 사실 본인의 눈을 통해서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이프티나 뭐 세컨 레벨에 있는 디펜더들은 거의 쿼터백의 눈을 읽으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쿼터백이 내 의도를 속이고 좀 이 시선 처리를 통해서 디펜더들을 좀 내가 플레이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합니다. 일단 굉장히 이걸 잘했던 게 사실 CJ 스트라우드였고, 뭐 물론 이 능력을 충분히 갖고 NFL에 입성하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충분히 프로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사실 메카시의 어떤 본인 시선 처리 능력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선이 고정돼 있고요. 세이프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아직 잘 그 스킬 자체가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B들, 특히 세이프티들이 반응을 보시면 그냥 메카시 눈을 읽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패스도 실패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에 더 좋은 엘리트 쿼터백이었다면 반대 필드를 한번 봤겠죠. 그래서 세이프티를 발을 묶어놓고 그 다음 패스를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눈을 그냥 그대로 노출하는 지금 문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름도 마찬가지죠. 세이프티를 전혀 조작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타이트핸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국 패스 실패로 돌아가죠. 결국 메카시가 포켓 패서로서 좀 진짜 한 게임에서 사고 없이 3, 40개, 4, 50개 패스를 무난하게 던질 수 있으려면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들이 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클래스 사실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뭐 지금 이런 거론되고 있는 약점들은 뭐 코칭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말씀해주신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공을 던진 횟수 자체가 오늘 언급한 선수 중에 가장 적은 편이에요. 심지어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LSU 출신의 데니얼스보다 경기를 더 뛰었는데도 공을 덜 던졌거든요. 뭐 그쵸. 전술상 많은 공을 던지지 않게 롤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진짜 프로에 가서 정말 많은 패스를 요구받은 상황에서도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들어가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리딩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 이 부분이 아마도 에드님께서 지적해주신 정직한 눈과 연결되는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프라이머리 타깃을 놓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리드를 할 때 이게 진짜 느리거든요. 그래서 메카시에게는 상대에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또는 움직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메카닉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체 역학에 대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좀 더 단단하게 자신을 지지하고 패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메카닉이 장착이 된다면 더 멀리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예상 지명 라운드와 컴패리즌 역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메이와 다니엘스 다 사실 1라운드 후반에서 좀 뽑아볼 만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런 컨센서스 자체는 1라운드 탑 10에 다 뽑힐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선수도 1라운드 탑 10 언저리에서 뽑히게 될 것 같고요. NFL에서 가장 비슷한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저는 일단 알렉스 스미스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이 선수가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미첼 트루비스키 꼴이 날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아까 말이 나왔던 뭐 잭 윌슨처럼 될 수 있는 거고 확실히 다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선수다 나오는 필름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은 결국 가르치기 쉽지 않은 진짜 뛰어난 툴을 가진 선수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이 형성된 순위는 그 툴을 갖고 있는 이 툴이 얼마만큼 뛰어나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전부 레드 플래그들이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뭐 윌리엄스는 워크 애싱 문제, 그리고 데니얼스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문제, 드레이크 메이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 메카시도 좀 패서로서 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팀에 가서 어떤 코칭을 받느냐, 어떤 환경에서 뛰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이 4명의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언급해드린 선수들 말고도 뭐 닉스도 있고 마이크 피스 주니어도 있고 또 뛰어난 또 후보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 뽑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번 드래프트 판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듯 드래프트 판을 주도하는 건 결국엔 쿼터백의 지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드래프트를 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인 옥 드래프트를 이번 시즌에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다음 주는 아마 저희가 평일이 될 것 같아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제 정확한 날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저희 좀 각자 스케줄에 따라서 좀 확정을 하고 제가 공지를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목 드래프트 돌아봤을 때 저희 둘 다 1픽부터 틀리면서 난리가 났었죠.
사실 의미 없는 짓이긴 한데. 네. 뭐 작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진짜 의미 없죠. 저희가 뭐 여기서 목 드래프트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고 그거 한두 개 맞춰봤자 뭐 내가 더 잘하네 네가 더 잘하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건데 워낙 변하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 시즌처럼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드래프트 토마호키 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로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이 방송을 송출할 때 이 영상을 같이 틀어드리는 형식으로 방송 형식을 바꾸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우셨을 텐데 목 드래프트만큼은 저희가 좀 더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에디님과 저도 좀 티키타카 하면서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오늘처럼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에디님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못 다룬 포지션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5개 정도의 포지션을 다루면서 꽤 많은 선수들을 다뤘는데 드래프트 즐기시기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추가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송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다룬 여러 가지 선수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에디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블로그에 이 칼럼 형식으로 잘 기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훨씬 더 이 드래프트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 드래프트 편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